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금세 10시 5분이 됐고요.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까지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도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려야죠. 방카슈랑스입니다. 방카슈랑스. 사실 이게 도입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은행을 뜻하는 방카, 어슈어런스, 프랑스어로는 아슈랑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어원을 따와서 방카슈랑스,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이라고 하죠. 이걸 왜 경제상식 퀴즈로 저희가 마련을 했느냐. 은행들이 대출이 예전만큼 많이 못 늘리다 보니까 이자 수익보다 좀 수수료 수익을 더 올려보자라고 하면서 은행 창구에서 금융상품을 더 많이 팔고 있다. 그런 소식도 전달해 드렸죠. 그래서 아마 요즘에 은행 창구 가면은 예전보다 조금 더 은행 직원이 보험이나 카드 안 필요하세요? 예,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2514님이 방카슈랑스 정답 맞춰주셨는데 투자 상품으로 이제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카슈랑스는 절대 투자 상품이 아니고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보험처럼 투자는 투자 상품으로 따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축성 보험 또 보장성 보험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왜 변액보험이 투자 성격을 좀 갖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는 말 그대로 이제 금융 상품을 통해서 투자로, 보험은 말 그대로 그 목적에 맞게 보험 상품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가입하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유재모님, 와이프가 보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계약하기 힘들어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미애님은 KBS 콩 생기고 쭉 들어온 애청자인데 정답 보내기는 처음입니다. 라고 정답 방카슈랑스도 맞춰주셨습니다. 0827님은 보험사 판매 목적보다 양심적인 설계를 해서 고객 감동을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2부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도 선물도 계속 나갑니다. 참고로요. 한 20여 분 남았는데요.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에서 1분간 사이렌이 울릴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니까요. 비상 상황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엇갈리던데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71% 오른 4,039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내린 897. 다시 또 900선을 내준 코스닥의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3원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한 SK 하이닉스가 3% 이상 올라서 54만 8천 원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1.7% 강세,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7.5%나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60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원전을 공급한다는 그 계약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현대차는 3%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가 3.8%, 카카오가 7%. 오랜만에 인터넷주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10%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게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다들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으로 들어가서 아주 굵직한 빅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짝 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능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어요. 11월 13일에 진행이 되죠. 집안에 수험생 한 명 있으면 왜 상전 모시듯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조심스러워지죠. 그런데 또 어디까지 그걸 받아줘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부모의 고민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엄마의 말 공부의 저자 맑은 숲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 이임숙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때 되면 우리 수험생 둔 부모님들 많이 또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도 네. 조심스럽고. 네. 이게 어떤 말을 또 해줘야 될까요? 왜 의식을 하면 또 안 되는데. 네. 지금부터는 좀 어떤 대화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녀들이랑. 사실은 이제 수능생 본인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마음도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불안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를 위한 말과 자신을 위한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자신의 불안이 너무 높으면 아이한테 하면 안 좋은 말을 더 하시죠. 너 집중 잘해야 돼. 문제 풀 때 꼼꼼히 읽어야 돼. 잔소리처럼.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불안을 좀 더 높이는 말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안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할까를 고민하실 때 우선은 금지어부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불안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기. 어떤 겁니까? 네. 꼼꼼해라. 열심히 해라. 시험 망치면 안 된다. 부담을 주는 말들. 그렇죠. 부담 주는 말을 우선은 좀 멈추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좋다는 말들은 다 괜찮습니다. 널 믿어.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네. 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실제로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그냥 이제 부담을 안 주시는 게 고맙다는 정도이지 예. 그걸로 큰 위로가 되거나 실제 아이 마음이 진정되고 안정되는데 큰 도움은 안 돼요. 어디 뭐 이제 교과서나 책에서 나올 네, 맞아요. 말들인데. 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좀 웃겨주세요. 네, 정말이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농담 장난하면서. 그렇죠. 장난하고 농담하듯이 야 언제 봐도 우리 아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 행복해. 너만 보고만 있어 난 너무 좋아. 부담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근데 되게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완전 성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 말들이 부담스러운데요. 이제 반응이 이중으로 나타나요. 겉으로는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 뭐 잘못 잘못 드셨어요. 먹었어? 맞아, 딱 그 말 그쵸. 나오잖아요. 근데 뒤돌아서서 왠지 모르게 미소가 파져요. 예, 얼굴에도 미소가 떠오르고 되게 마음에도 편안하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말들이요. 그렇죠.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가 특히 수능을 앞둬서 불안도가 높아가는 아이들한테 되게 힘이 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웃어주세요, 함께. 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네. 부모도 불안하긴 합니다만 네. 수험생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또 엄마 아빠는 편하니까. 네. 좀 신경질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또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저걸 다 받아줘야 하나. 부모 입장에서 좀 고민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원칙을 우리가 받아준다는 건 대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고3 수험생들의 감정은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어요. 불안도나 뭐 걱정이나 이런 게. 근데 이게 올라가 있을 때 짜증 낼 때 대화를 하려고 하시면 거의 실패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잠시 멈춰주세요. 짜증나는 순간엔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는 그냥 지금 애가 한창 예민해져 있구나. 조금 내가 기다렸다가 좀 진정되면 대화를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진정되면 야 아까 너 많이 힘들었나 보다. 되게 예민해져 있었어. 좀 시간 지나고 그치? 나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아이들이 오히려 그렇게 반응 안 하고 지나가주면요. 고마워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네. 그냥 문 닫고 나가라고 네네. 자녀가 하면 네. 일단 그 순간에는 말의 내용에 집중하세요. 문 닫고 나가 주세요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대로 하시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그 감정 순간에 빼고. 네. 너 이놈의 아빠한테 네. 하는 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예. 감정이 올라갔을 때 감정으로 대응해버리면 이거는 폭발하게 되죠. 그렇죠. 감정 도화선이 대 감정. 붙어버리니까. 네. 감정이 올라갔을 땐 알았어 문 닫고 나갈게 하고 나갔다가 그럼 아이가 좀 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약간 장난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근데 그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유머스러우니까. 네. 오히려 좀 이렇게 색다른 반응이 진짜 아이하고의 소통을 도와주고 아이 마음을 진정하는데 도움 준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또 문 닫고 아이가 생각해 보면 좀 나중에 미안하게. 당연하죠. 미안함 느껴요. 근데 또 엄마 아빠도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한테 네.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미안함을 느낀 아이는요. 와서 절반 이상은 먼저 사과합니다. 엄마 아까 내가 너무 까칠해서 죄송해요. 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받은 상처는 아이가 사과를 해주거나 고맙다고 말하거나 그러면 사그라들고 없어져요. 또 그냥 슬쩍 나와서 그죠? 엄마 귤 있어? 네, 이렇게. 맞아요. 그런 거. 네, 그럼 귤 있어 하면서 또 막 풀리잖아요. 꼭 사과의 말이 아니어도 그런 편안한 주고받음이 진짜 치유가 된다는 것도 네,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고3 수험생 있는 집안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진짜 왜 미운 4살부터 중2,
이른바 중이병 네, 걸린 네. 사춘기 네. 자녀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정옥님이 조카딸 고3 수험생 수빈이 건강하게 수능 잘 보기를 고모가 응원한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네.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이 이번에 네. 나왔는데요. 소장님의 책. 근데 이게 엄마만 배우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 그럼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네, 배워야 네. 하는 거예요? 네, 부모와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양육자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아빠도 할아버지도 대부분 할머니도. 엄마라고 통칭하는 이유가 이제 주양육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주양육자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우리 아이하고 소통하면 좋은 말, 네, 꼭 필요한 말을 정리한 책입니다. 아 맞아요. 아까 안진수님이 문 닫고 나가라고 그 얘기했을 때 문을 닫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이거를 아이한테 써먹는 것도 방법이네요.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네. 이게 시대에 따라서 상담의 내용, 부모들의 네, 네. 고민이 좀 달라질까요? 이렇게 소장님께서 25년 넘게 현장에서 네, 이제 상담을 맞습니다. 하셨다고 하니까 네, 네. 그런 흐름이 달라요? 사회 변화가 의외로 아이 양육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유아기는 대부분 비슷해요. 유아기 양육은 아이가 태어나서 몸을 건강하게 키우고 정서 안정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이제 슬슬 교육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 이제 이 정도라서 시간이 흘러도 크게 안 변하는데요. 초등학생 이후부터는 아이의 꿈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변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 네. 꿈이 뭐야? 대통령이요, 경찰관이요, 그쵸. 네. 선생님이요 이랬잖아요. 네. 그때는 약간 좀 훌륭한 일,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IMF 이후로 이제 우리가 다 경제에 굉장히 예민해졌고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그 당시부터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의 꿈에 이제 땡땡 전자 이런 회사 입사 이런 게 구체적인 회사 들어가기 입사.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워낙 경제로 타격을 많이 받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 이제 너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을 잘 벌어야 돼. 이거를 이제 육아에서 무척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 경제가 돈 버는 일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불안도는 나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지? 이거예요. 지금 아이들이요? 네. 이렇게 변해가요. 10대 후반 네, 아이들이요? 청소년기부터 중학생 정도부터 난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이 걱정. 그러니까 이 걱정은 사실 이 말은 누가 많이 했던 말이에요? 어른들, 부모님. 이 아이한테 많이 했어요. 너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해 먹고 살리가 하셨잖아요. 근데 경제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면서부터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그 불안을 전달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교 신입생들도 이제 캠퍼스 추억이라고 하면 막 잔디밭에서 막 술도 그럼요. 마시고 짜장면도 네, 시켜 먹고 네. 이런 건데 미팅하고. 요즘에는 1학년 때부터 막 도서관에 더 많이 가 그렇죠. 있고 스펙, 진로, 취업 이런 게 이제 너무 불안해졌죠. 그 사회적 불안감이 좀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젊은 부모님은 양육자분은 최소한 이제 사회적으로 변해가는 걸 개인이 어떻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에게 그 불안을 전가시키는 건 좀 멈춰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는 아이답게 밝고 희망과 미래를 기대하면서 네, 안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불안하다. 있을 거야. 네, 안 그래도 불안하니까 네 맞아요. 부모도 불안하고 자녀도 네, 불안하고 네. 이게 한국인의 특성이 다른 나라보다 불안감이 높다라는 건데 일단은 그거를 이제 알고 네, 맞아요. 대화를 할 때도 네, 나도 불안하지만 상대도 불안하다라는 네, 거 네. 알고 대화를 해야겠네요. 네, 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네. 육아부터 힘들게 느껴지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엄마는 아빠는 처음이라 그런 걸까요? 뭐 우리가 부모 역할은 늘 모두 다 처음이고요. 항상 처음이에요. 예, 1살 때도 처음이고 5살 또 5살 아기는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늘 힘든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아이들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하다 보니 부모가 육아가 힘든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좀 꼽을 수 있었어요. 우선은 기질을 이해를 못하세요. 기질? 예.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되게 순하고 착해요. 어떤 아이는 되게 까다롭고 불편함이 많아요. 네, 그럼 순하고 착하면 어이구 잘한다 그러고 까다로우면은 너 왜 그러냐고 혼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타고난 기질이라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서 네, 그럼요. 같은 네, 집안에서 네. 같은 환경에서 신기해요. 자라나는데 네. 근데 그거를 아예 특성으로 이해하시고 넌 좀 예민함을 조금 더 섬세하게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가르쳐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섬세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다 문제다라고 혼내기 시작하면은 해가 갈수록 육아가 힘들어집니다. 왜? 내 아이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딱 뭐 말해 네, 뭐 네. 말 들어라고 하면은 말도 떨어지기 전에 행동을 하고 말 잘 듣는 친구가 네, 있는 반면에 네,
들은 척 만족하는 친구도 있고 그쵸. 듣고도 네. 싫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기질의 차이니까 그러면 네. 솔루션도 다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말 잘 듣는 아이는 우리가 키우기 쉽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들한테도 사실은 이 친구들한테 맞는 육아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순종하던 아이가 무조건 복종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남한테만 자꾸 맞추게 되잖아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예. 가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자각을 못한 채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아이가 되면서 청소년기부터 되게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럼 무기력해지고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우울해지고. 때 또 안 네, 좋아질 수 마찬가지예요. 있으니.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훨씬 더 높다는 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오히려 이렇게 말은 네 하지만 표정이 좀 싫은 표정이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 싫은 표정에 잠깐만 너가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뭔가 불편한가 보다. 불편한 걸 솔직하게 말해줄래? 엄마 아빠는 너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기질에 맞는 육아가 필요하죠. 대화를 할 때도 이 대화를 네. 끄집어내는 방법 자체가 네.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또 달라야 하고 맞아요. 그게 네. 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네.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말 진짜 안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금쪽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뭔가 좋게 타일러도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달라져요. 네, 네.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건 뒤집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기 주관이 강하다. 그렇죠. 맞아요. 자기 주장, 자기 주관이 강한 건 되게 좋은 강점이잖아요. 다만 아직 좀 미숙해서 내가 강조하는 걸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공을 못해요. 그걸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너 고집 부리지 마 이게 아니라 잠깐 너가 말하는 바는 알겠어. 근데 왜 그 말이 중요한지 이유를 설명해 줄래? 네. 그럼 이유를 듣다 보면은 아이가 생각하는 게 나름 타당성이 있구나. 혹은 아직은 조금 어려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다음 대화가 진전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관, 주장 네. 혹은 고집이 강한 아이에게 사실 네. 그걸 좀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걸 긍정적으로 먼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의 기질적 특성을. 네. 그러게. 왜 똑부러지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왜 애늙은이라고 표현이 될 네, 정도로 네.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아, 그런 아이들은 원래부터 타고나는 겁니까? 어떻게 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애늙은이 갑자기 저도 기억나요. 저 초등학교 때 애가 20살 같다라는 말을 저도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소장님 초등학교 때요? 네, 네. 오. 왜냐하면 배려를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아, 주변을. 예, 이 배려를 잘한다라는 특성은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거예요. 딱 보면 저 사람 뭐가 필요하겠다.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 저 사람 들어오다가 내가 먼저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다 이렇게 부딪힐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게 잡아주고.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나 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뛰어난 사람들, 이 사회적 그게 민감성이 안 높은 보이는 사람도 사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냥 쑥 지나가고 왜 뭐 문제가 뭐야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 분들, 이렇게 주변 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좀 애늙은이 같다라는 말을 좀 듣기도 하죠. 그 대신 통찰력이 좋을 겁니다. 소장님은 아마. 제 천직을 찾으신 거네요. 저한테 너무 많은 일을 잘 찾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쟤는 알아서 잘하니까 네, 어디 네. 내놔도 걱정은 없어.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지치죠. 예. 그러니까 내가 계속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쳐요. 근데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뭘 조절하고 이거 해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건 주변 사람들이 더 파악이 잘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맞춰주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너무 소진이 되죠. 네. 그러게 남 배려하다가 본인이 먼저 지칠 수 그럼요. 있으니까. 근데 맞아요. 그것도 부모 입장에서 좀 알아줘야겠네요. 알아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착하다고 칭찬하는 거 좀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나 다른 친구들한테 양보만 하는 게 또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너 거 것만은 먼저 아니지. 챙기고 여유 생겼을 때 도와주는 거야. 이 원칙을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말해줘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 그 이임숙 소장님이 쓰신 책 보면은 네. 자녀의 마음을 여는 5가지 용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거 네. 하나씩 배워볼게요. 네.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건 그러니까 어디부터? 우리 공감의 언어, 마음 읽어주기. 첫 번째 치유의 언어예요. 근데 공감. 이제 감정 코칭, 반영적 경청, 뭐 비폭력 대화 이런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공부해서 말하다 보면 감정 읽어줄 땐 핵심 감정을 읽어주라고 하거든요. 마음속 깊이 있는 곳. 뭐 당황했구나, 억울하겠구나, 배신감을 느꼈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대화를 평소에 하고 살지 않아서 그렇죠.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말 중에 상황을 몰라도 그냥 딱 해줬는데 왠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말이 뭘까를 봤더니 힘들었구나요. 네, 누구나 이게 힘드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죠? 뭐 이러면은 예. 네,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상황을 잘 몰라도 이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말이라서 상황을 몰라도,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짜증이 나고 가방을 팽개친다 해도 너 왜 그래? 이러지 마시고 뭔지 모르지만 오늘 힘들었나 보다. 이 말을 좀 먼저 해주시면 아이가 저절로 말이 나와요. 있잖아 엄마 내가 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힘들었구나를 그 상황과 뉘앙스에 맞게 말해주세요. 네.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랬구나 이것도 괜찮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랬구나는 알고 나서 그랬구나잖아요. 그쵸. 상황을 알았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됐어. 나 아직 힘든다는 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먼저 그랬구나 이러면 또 되게 이제 이상하잖아요. 영혼 없어 보이고. 근데 표정만 봐도 힘든 정도는 아니까 뭔가 힘든가 보다 이렇게 말해주시죠. 첫 번째는 공감의 말. 네. 힘들었구나. 네. 힘들었겠다. 이렇게 먼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거를 알고 막 때를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럴 맞아요. 수 있거든요. 네, 울고불고 네, 네, 길바닥에 맞아요. 누워버리고. 네네. 저도 어릴 적에 장난감 가게 앞에 좀 누워봤습니다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정말 난감한데. 정말 애가 뒤집어진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 상황이 좀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마음을 읽어주고 나서 더 투정과 떼쓰기가 늘어나는 경우와 그냥 평소에 떼쓰고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경우를 좀 따로 보셔야 돼요. 근데 마음을 읽어주고 나도 이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게 치료적 퇴행이라고 합니다. 치료적 퇴행이요? 예, 이제 퇴행적이잖아요. 떼쓰고 이건 자기 예, 나이에 예, 안 예. 맞는 행동이잖아요. 이걸 퇴행적 행동이라고 한다면, 근데 마음을 읽어줬잖아요. 내 속이 이런 걸 알아줬어 하면 이제 막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숙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어린 아이처럼 떼쓰고 찡찡거리고 심지어 이제 10살 아이가 혀 짧은 소리도 해요. 5살처럼 엄마 막 이런 게 막 정말 투정 부리기가 그런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있죠. 예. 네, 그거는 마음을 읽어주니 그동안 못했던 거, 억눌렸던 감정들이 나와서 나온다. 보듬어준다. 그래서 이때 방법은요. 10살 아이가 5살로 느껴지면 5살로 대해주시면 됩니다. 투정 부릴 때. 아이고 그랬어 이렇게.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그거는 짧은 순간에만. 그렇죠. 짧게. 그렇죠. 네, 금세 그러면 제 나이로 회복을 해요. 아이고 그랬어. 우리 애기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면 엄마 힘들었어. 이러면서 감정이 다 해소가 되잖아요. 그럼 다시 제 나이로 회복해서 엄마 있잖아.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근데 있죠. 또 항상 또 우리 애기라고만 해서도 또 안 될 그렇지 테고.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 공감한 이후에.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예. 뭐 동생을 때렸다, 뭐 밀쳤다 이런 소소한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과만 보고 먼저 혼내시는데 그것보다 그 행동엔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믿어주세요. 네. 그래서 너가 동생을 밀친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밀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 이유를 네. 많은 부모님들은 너 왜 그래? 그렇죠. 왜 그랬어? 그러면서 이유를 찾지 않나요? 근데 그 왜라는 그 질문이 네. 우리가 아기가 한 3살 정도부터는요. 혼낼 때 써요. 좀 공격적으로 느껴지죠. 네, 그래서 왜라고 질문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성인들도요. 왜 그랬어요? 하면은 긴장하세요. 그게 안 느껴지세요. 약간 상사 이런 그쵸, 예를 분들이 들어서 제가 자네 왜 그랬나 이러면 이임숙 소장님 왜 그러셨어요?라고 질문을 하면 저도 긴장하죠. 제가 뭐 잘못했나 머릿속이 막 바빠지는 거죠. 이게 왜라는 물음이 네. 좀 공격적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유가 있을 거야. 너가 이유 없이 동생을 밀칠 리가 없잖아. 이유를 좀 말해줄래 하면은요, 진짜 소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네. 너 동생한테 왜 그랬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부드럽게. 그냥 왜 이유가? 그랬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왜를 써도 돼요. 소통되고 나면은. 근데 처음에 왜 그랬어 하는 건 친절하지만 되게 압박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유가 네, 있겠구나. 잠깐 너가 이렇게 한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문장이 길어졌지만 진짜 믿어준다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아하. 질문하잖아요. 아까 공감을 했으면 그 다음은 그쵸. 믿어준다. 그쵸. 너의 행동에 이유가 너가 있을 일부러 거야. 그랬을 리가 없잖아 하고 믿음을 전제로 한 대화라서 굉장하게 깊은 소통과 뭔가 이렇게 교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대화에도 조금 미묘한 기술이 필요하네요. 그럼요. 왜 네, 그랬어가 아니라 너 일부러 그랬어가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야. 일단은 믿어주고. 네. 그 다음은요. 세 번째는 네, 이제 그 동생을 밀쳤다. 이제 아이들이 장난감 같은 거 화냈을 때 던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던지는 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치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화라는 게 공감해 주면은
이제 마음 감정이 해소가 되고 친밀감이 좋아져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질 때까지는 예, 그 대화들이 힘이 있는데 네.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던지지 않아야 되고 동생 밀치지 않아야 되고 숙제는 제깍제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에 변화를 주는 말이 뭔가를 정말 현장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장난감을 던졌어요. 예. 이 행위를 앞으로 다시는 던지면 안 돼.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떤 말을 하면 바뀌냐면요. 잠깐만 너 장난감 던질 때 어디다 던졌어? 하고 전 물어봐요. 깨닫게. 이게 예, 소파에 던졌는지 던졌나 바닥에 던졌나에 따라 달라요. 둘 다 나쁜 거 아닙니까? 어디다 아니에요. 던지든? 소파에 던진 거는 그 순간 다른 의미가 작동합니다. 그래도 깨지지 부서지진 않기를 않게 바라는. 해야겠다. 예,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게 제가 승질을 내면서도 내 그쵸. 장난감은 아까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장난감을 비유를 해서 그렇죠. 중학생들 핸드폰 집어 던지거든요. 정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침대나 소파에 던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던져도 뭔가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엔 바닥을 던져서 몇 개씩 해먹습니다. 그 비싼 핸드폰을. 네. 근데 그 순간 그럼 그 행동을 어떻게 멈추나 하는 거는요. 정말 이거예요. 너가 침대로 던진 건 이게 깨지려는 의도는 아니었구나. 이걸 깨뜨리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화를 표현한 것뿐이었구나. 네. 근데 이 순간 네. 보통의 저 같은 네. 평범한 부모님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보통은. 너 지금 뭐 던져서 어떤 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제가 아까 순간? 말씀드렸지만 뭘 던진 아이는 감정이 터진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부모님이 감정이 터지면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폭발. 도화선이 붙어서 폭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감정이 너무 올라갔을 때는 잠깐 멈춰. 우리 지금 얘기하지 말자. 하고 사실은 야, 이거 어려운데. 자리를 떠야 돼요. 정말 그래서 말은 순간 단순한 기술은 아니에요. 부모님도 동공이 커지고 그럼요. 심장 두근거리고 막.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리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 먹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꿀꺽하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꿀꺽. 나 지금 감정도 꿀꺽 삼키고 내가 새로운 말 새롭게 대응해야지. 이렇게 한번 딱 결심하고 한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김명하님이 저도 엄마 초보라. 네. 아이 교육 운전이 미흡했네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가 공감이었고 그 다음은 믿음을 주고 네. 그 다음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긍정적 의도. 문제 행동 속에 긍정적? 숨어 있는 긍정적 의도. 나쁜 네. 행동을 하지만 네. 그 네가 속에서 스마트폰을 집어 던졌지만 네. 그래도 너 저거 깨지는 거 원치 않는구나. 그렇죠. 이렇게까지 화났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구나. 네, 그럼 너가 그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아, 그다음부터는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화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언을 하시면 되죠.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후회할 행동은 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힘을 키우는 게 이제 부모 역할이기도 합니다. 나쁜 행동 속에서도 좋은 뜻을 좀 찾아보자. 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세 가지가 보통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가 마음이 힘들거나 화가 예. 났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까지 전문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나머지 두 가지는 일상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숙제를 계속 미루는 아이한테는요. 너 왜 미루니? 왜 빨리 하지? 이걸로 잔소리만 하면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럴 언제 때 할 거야? 막 이렇게. 네, 야 우리 숙제를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 네,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을 먼저 해주세요. 네. 우리의 뇌는 되게 신기해서요. 아무 생각 없다가 누군가 한마디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너 왜 미루고 있니가 아니라 그럼 거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야 이걸 좀 쉽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도움이 필요해? 이러면 어떻게 하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바로 행동하게끔 명령하려고 하는 거 어차피 작동하지도 않고 맞아요. 네.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라. 그렇죠. 네. 어떻게? 네, 라는 그리고 질문이 이 좋은 거네요. 질문은 예방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예방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숙제하는 게 힘들구나 이런 대화가 더 효과적이고요. 네네. 야, 너 어제 숙제하느라고 되게 고생했잖아. 이제 오늘도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오늘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를 미리 물으면 처음부터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예방적으로. 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꼭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연구하시거나 하는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건요. 레시피처럼 그대로 따라 하시면 거의 90% 이상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넣으라는 간장 한 스푼, 네, 소금도 맞아요. 그만큼만. 네, 맞아요. 아, 네. 이것도 이제 요리책 보고 하듯이 똑같이 따라한다. 맞아요. 네. 공감하고 믿음을 주고 긍정적 나쁜 의도. 것에서도 네, 네. 좋은 걸 좀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같이 고민을 네, 하면서 네. 변화를 읽어나가자라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사고의 말은 뭐예요? 사고의 말. 그러니까 생각하는 말을 키우는 거죠. 네, 계속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떤 문제가 맞닥뜨려지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네, 이렇게 자꾸 생각을 유발하게끔 하는 질문이 아이를 정말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주님이 화나면 다 잊어버려요라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10번 중에 한 번만 시도해보기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0번의 상황을 우리가 다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격 패턴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대로 하시다가 이런 거 한번 들으시면 오늘 딱 한 번만 실천해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한 번씩 하다 보면 10번 중에 한 번이 나중엔 10번 중에 2번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네. 10번 중에 9번은 욱했어도 네, 10번 맞습니다. 중에 한 번 내가 참고 해봤다면 그 다음부터 그걸 네. 또 생각해보고 결국 사람은 성공 경험으로 성장하니까요. 좋은 네. 어른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맑은 숲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 이임숙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코치 이대호와 함께 성공의 홈런을 위해 달려갑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경북 김천의 인구가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13만 명 사는 경북 김천에 15만 명이 관람객으로만 이렇게 몰렸다라고 하는데요. 김밥 축제 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렸다고 합니다. 가을 축제 진짜 요즘에 많이 열리죠. 전국 축제 현장 또 풀어야 할 과제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심창섭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이번 가을에 가볼 만한 기대해 볼 만한 축제 어디가 있습니까?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연중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인 봄, 가을에 축제가 집중적으로 개최가 되는데요. 그렇죠. 올해 늦가을과 겨울에도 여전히 흥미로운 축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도 가볼 만한 축제가 많은데요. 사과가 유명한 고장이죠. 경북 청송에서 사과 축제가 개최되고요. 네. 또 최근 커피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강원도 강릉에서 커피 축제도 개최가 됩니다. 또 맛의 본고장인데요. 전라도 광주에서는 김치 축제가 이번 주에 개최가 되고요. 겨울 축제로는 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유명하죠. 그리고 또 서울 도심의 연말 연시를 밝히는 서울 비초롱 축제도 기대가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김치 축제도 있고 김장철도 다가오기도 하고요. 근데 예, 보면은 그렇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화천 산천어 축제도 있고 되게 오래된 것들도 있고 김천에서 했던 김밥 축제처럼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뜨는 그렇습니다. 축제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방문하고자 하는 축제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SNS가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그 SNS 특성상 축제의 화제성이라 그럴까요? 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주제의 축제들이 관심이 모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좀 다른 곳에서는 결코 해볼 수 없는 좀 특별하고 희소한 경험을 할 수 있다던가 또 SNS가 사진이 중요하다 보니까 멋진 포토스팟이 있는 축제도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가족들이 축제를 즐겨 찾는 대표적인 집단인데요. 네. 아이들과 참여할 수 있는 체험거리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동반하기에 좀 친화적인 그런 환경도 성공하는 축제들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경험하고 사진 찍고 공유하고 남길 만한 것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예. 근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축제라고 하는 것만 1000개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어디선가 1년 내내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솔직히 그거 다 알지도 못하고요.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일까요? 네. 꾸준한 좀 사랑을 받는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차별화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축제에 참여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무언가가 뭔가 지역에 원래부터 뿌리를 가진 역사문화나 뭐 자연적인 요소나 뭐 특산물이나 이런 거면 더 좋겠지만, 네. 앞서 언급된 뭐 김밥 축제나 커피 축제처럼 좀 잠재력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또 선점해서 지역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꽤 알려졌는데요. 대구의 치맥 페스티벌도 그런 네.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또 계속 인기를 좀 유지하는 축제들은 공통적으로 환경 변화에 좀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콘텐츠를 뭐 VR이나 AR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험을 좀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또 요즘 관광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야간 관광인데요. 네. 오랜 좀 전통을 지닌 축제 중 하나인 수원 화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파사드, 뭐 드론 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올해 좀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보면은 그 친환경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네. 뭐 일회용품 사용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축제가 늘어난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반대로 좀 주제랑 무관한 좀 무리한 연예인 동원이라든가 뭐 과도한 식순이나 의전 같은 거는 축제의 매력을 좀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 또 방해를 받는 것 누구나 또 알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지역 축제 하면 지자체 예산도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문체부랑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전국의 축제를 평가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199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1000개 이상의 축제 가운데 65개 정도 축제만이 이제 문화관광축제의 타이틀을 갖고 국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좀 이외에 다른 축제들은 아마 지자체 예산이나 민간 후원으로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한 축제당 국비랑 지방비를 합쳐서 평균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축제당 평균 8억 원이 소요가 된다. 이것도 이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만요. 예, 뭐 국비랑 지방비를 합쳐서요. 예. 결국 지자체들은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축제 뭐 규모나 뭐 개최 기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유명 축제의 경우에는 방문자 수가 뭐 수십만 명에서 심지어는 100만 명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 1월에 화천 산천어 축제 방문자 수는 186만 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화천군 인구가 2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거의 100배 가까운 방문자가 지역을 찾는 거니까 상당하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축제 기간 중에 지역의 소비가 평소보다 한 27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소멸이 아무래도 좀 전 국가적인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는 것은 뭐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가봤습니다만 산천어 축제나 뭐 숭어잡이 축제 보면 숭어나 산천어보다 사람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 경제적 효과가 돌아갈까요? 네, 축제가 계기가 돼서 지역을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축제만 딱 참여하고 뭐 떠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인근의 관광 명소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지역의 상권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뭐 특산물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게 되죠. 일부 축제에서는 좀 입장료를 지역 화폐로 돌려줘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또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축제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좀 인지도가 늘어나기도 하고 좀 지역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의 사실 작은 도시인 보령이 머드라는 브랜드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이나 뷰티 산업까지 이제 완전 발전이 된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보면은 또 축제가 계기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뭐 자원봉사도 하면서 뭐 공동체 의식이나 뭐 축제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 지역에 좀 밝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도 축제의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축제 뭐 치맥 축제라고 해서 치맥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김밥 축제도 뭐 김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닐 텐데요. 교통이라든지 뭐 주차, 숙소 이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축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역의 방문자가 급증하게 되면 지역의 좀 기존 인프라가 좀 교통, 주차, 뭐 숙박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경우는 좀 일정 부분 불가피한데요. 따라서 많은 지역이 축제를 해당 지역의 관광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 배치를 해서 네. 인프라 과부하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단시간에 좀 확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몇몇 축제의 경우에는 축제 기간 한정으로 임시 캠핑장이나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잘 되고 있는 축제들을 또 살펴보면 교통이나 주차를 포함한 이런 혼잡 관리를 좀 최신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작년에 좀 사실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네. 축제에서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인파나 뭐 이런 사고나 좀 응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좀 체계적인 매뉴얼을 모든 축제가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남물결림을 비롯해서 그 바가지 요금
그리고 또 뭔가 부실한 음식 이런 걸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들 예방하고 있나요? 네, 기분 좋게 축제를 즐기러 온 방문객들이 이제 축제 예. 먹거리의 이 바가지 요금 때문에 축제나 좀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정말 근절돼야겠는데요. 네. 몇 년 전부터 이 이슈가 좀 많이 알려지면서 사실 정부에서도 뭐 신고제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사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좀 보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축제장이 좀 다른 상권들이랑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방문자들 입장에서는 좀 음식 구매에 있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지는 좀 일종의 일시적 독점 시장이 형성되는데 근본적 이유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어떤 축제들 보면은 가격을 사전 심의해서 정찰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푸드트럭이나 좀 외부의 그런 전문 상인 비율을 좀 최소화하고 좀 지역의 장기적인 평판이나 이미지를 좀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좀 원칙을 갖고 먹거리가 운영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그렇죠. 또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축제가 너무 많다고. 좀 더 이제 차별화 그리고 축제마다 경쟁력을 좀 가지려면 어떤 과제를 좀 더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축제가 좀 오랜 시간을 좀 지닌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축제도 이제 시간을 좀 흐르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계도 있는데요. 지난 30년간 문화관광축제라는 정책을 통해서 중앙정부 주도로 좀 축제가 육성이 되다 보니까 전국의 축제가 비슷비슷한 모습을 갖게 된 점은 정말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예산의 비중도 좀 너무 높은데요. 네. 축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컨텐츠부터 예산까지 좀 민간의 역할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축제가 여전히 좀 내국인 위주 축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하면 떠오르는 축제는 아직 사실 없는 게 사실이고요. 외국인의 참여가 많다는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경우에도 방문자 중에 외국인 비율이 한 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K컬처가 정말 전 세계적인 열풍을 확산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 가운데 글로벌 수준의 K축제도 좀 등장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마침 좀 문체부에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 축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3개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기로 결정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곧 글로벌 K축제 탄생 소식을 좀 저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심창섭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APEC CEO 최고 경영자 서밋 개막식 특별 연설을 통해 보호 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APEC 의장국으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면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주 에이펙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에이펙 첫 공식 일정인 최종 고위관리회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시한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의 핵심 의제를 더욱 깊이 논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9864님과 안직환님.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암호화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하셨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류 그런 기술 등등을 아우르는 가장 큰 통칭을 말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 개별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코인이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랑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건요.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피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먹을 때랑 결제할 때랑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서 그걸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게끔 하자. 그 스테이블이라는 뜻이 그거고요. 그러면 뭘 기반으로 할 건데 우리는 달러의 패깅, 달러를 따라가도록 만들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신뢰는 있어?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예치한 돈으로 다 미국 국채를 사서 보유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좀
안정성을 네. 보여준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100% 안전할 수는 없는 게요. 심지어 예전에 영국의 중앙은행도 사모펀드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파운드화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마르크화랑 패깅해서 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조지 소로스가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영국 파운드화가 무너졌었죠. 네. 심지어 한 나라의 통화, 중앙은행마저도 무너지는데 민간이 운영을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정말 스테이블할 것이냐. 이거는 여전히 또 의문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3526님 산지연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주택연금 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산지연금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사실 이것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산림토지를 국가가 즉 산림청이 매입을 하고 그 매매 대금을 10년간 연금처럼 분할 지급하는 네.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그 임야를 담보로 해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건데요. 다만 이게 공익 목적의 산지거나 규제를 받고 있는 산지여야 하는 그런 특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다음 질문은요. 네, 1711님 형제 공동명의인 상속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형제 공동명의인 상속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 조건에서 공동명의는 부부 공동명의만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할 때는 자녀와 공동명의도 안 되고 네. 형제 간의 공동명의도 안 되고 오로지 부부 공동명의까지만 된다라는 네. 거. 다음 질문은요. 네, 9087님 주택연금을 받으면 세금도 부과가 되나요?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에 세금이 붙잖아요. 연금 네. 소득세 물론 3.3에서 5.5%로 좀 낮은 세금 세율이기는 합니다만 주택연금은요. 소득세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네. 일종의 대출금을 받듯이 받아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금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소득세가 붙지는 네. 않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주택연금의 연금 수령액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라는 네.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9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코스피가 오름폭이 더 커졌네요. 4,065.8까지 거의 1.4% 가까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9시 5분입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